자, 그래서 제가 공부란 무엇이냐면은 경물치지, 성의정신,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이 과정 자체가 공부인데 그 출발은 사물의 기원을 연구하는 것이 출발이고, 그래서 이 공부의 프론티어에 있는 사람들이 노벨 과학상을 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이걸 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상을 타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기술 분야에서는 발명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두뇌를 볼 수 있는, 살아있는 두뇌를 볼 수 있는 기계가 나오면서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점점점 쇠퇴하고 뇌과학이 이렇게 부상한 것처럼 기술에 의해서 아예 학문조차도, 유행한 학문조차도 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이제 좀 전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뇌과학하고 뇌과학의 기반이 뭔가 했더니 그게 또 진화생물학이야. 그 진화생물학을 모르고 뇌과학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생물학 쪽에서 진화생물학을 하다 보면은 이제 발생학을 또 알아야 된다고. 세포가 어떻게 생명체가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고. 근데 생물 쪽에서는 그게 이제 좀 핫한 트렌드고, 인문학 쪽에서는 고고학이라든가 문화인류학 쪽을 모르면 또 미래의 어떤 새로운 동력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예언자로 알려진 폴 사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실리콘밸리 하면 어쨌건 IT 또는 첨단 과학기술로 돈을 버는 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곳곳에 그 신기술, 과학기술로 과학기술과 사업을 연결시켜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변에 사소한 것들을 유심히 보는 눈이 필요하고,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지. 사소한 것을 그냥 넘기지 않는 눈.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인간의 먼 과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아는 것도 인간을 사물이라고 봤을 때 인간의 기원을 알아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있는 게 문화인류학하고 진화생물학이, 이거 두 가지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그다음에 뇌과학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적으로 가다 보면은 최근에는 이제 양자물리학이라는 게 핫트렌드라. 이걸 모르고서 뭐 이과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양자물리학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더라도 대학교 가면은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대학을 갈 때 명문대의 장점을, 아이비리그의 장점을 연구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가급적 명문대를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좋은 인맥 때문이지. 그러니까 좋은 인맥이라는 것은 그럼 뭘 의미하는 것이냐? 내가 서울대를 나와봤잖아. 그래서 직접 느낀 건데, 최근에 인공지능하고 로봇 산업 쪽에서 알파고한테 이제 이세돌이 지면서 좀 전 국민적인 좀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포감이 형성됐어요. 왜? 내 직업을 빼앗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일자리 전문가,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된 그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 또는 인공지능과 윤리에 대한 전문가, 인공지능과 보안, 해킹에 관한 전문가,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사회생활,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 인공지능과 보험 문제, 무인 자동차가 나왔을 때 자동차 보험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 저널리즘, 이거를 여론을 어떻게 뭔가 공포심을 조장하지 않고 좀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을 쭉 모아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여기 이제 나도 뽑힌 거예요. 그 자문위원으로 뽑혔는데, 가서 보니까
특허에 대한 전문가하고 에너지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해.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로봇 하는 문제에서 이 두 전문가가 필요한데 누굴까 했더니 둘 다 내가 아는 사람이야. 같이 학교 다니면서 미래를 고민했던 2살 많은 형, 그 다음에 나랑 동갑내기 친구. 현재 예를 들어서 석유자원공사라든가 SK의 지하자원 컨설턴트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IT 에너지라고 그래가지고 IT 기기들이 자체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관해서 판교 ICT에 지금 자문을 하고 있고, 친구야. 대학 친구. 그 다음에 10년간 딥러닝을 공부했고 특허 예측 분석을 하는 회사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차린 사람도 대학 선배야. 같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고민했던 동아리 선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명문대라는 게 뭐냐면 어떤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덩어리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다는 거지. 그래서 확률이 높다는 거야. 확률이. CEO가 여러분 서울대가 이게 논문 인용 횟수라든가 교수 학생 간의 비례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요인으로 등수를 매기면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기도 하거든. 전 세계에서. 그런데 재밌는 통계를 봤는데 CEO를 배출하는 대학, CEO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대학 순위라는 통계가 있더라고. 서울대가 몇 등에 있게 전 세계에서. 물론 그 통계가 지금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지. 전 세계에서 4등이야 서울대. 그러니까 그 대학 출신 중에 뭔가 창업을 하고 뭘 해서 CEO가 나올 수 있는 그 확률, 전체 졸업생 중에 CEO가 몇 명이 나오는가. 그게 서울대가 4등이라는 거지, 전 세계에서.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뭔가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애들을 만날 확률이 훨씬 높아, 명문대가. 이게 거의 유일한 장점이야. 거기 간다고 해서 뭐 더 아름다운 여성이 있을 그런 것도 아니고, 교수님이 또 되게 막 유능하냐? 그렇지도 않아. 특정 대학이라고 해서 교수가 아주 유능한 교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 결국에는 거기 모인 애들 간에 그 친구를 만나는 그 확률이, 굉장히 노력하는 애들을 만나는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대학을 선택을 할 때 이런 점이 있어. 자기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 논의. 그러니까 이 논의에 대해서 나는 지금 좀 약간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나의 경우도 미술대학을 갔지만 대학교 가서 과학기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함으로써 지금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갖추게 됐단 말이지. 물론 한 20년 넘게 걸렸지만. 근데 창의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야. 자, 일자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과정에서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미국에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1980년부터 일자리가 계속 감소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자동화 기계가 나오면서도 일자리가 이제 손발을 쓰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많이 감소했고, 영국에서 그 당시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증기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영국에서 최초로 자가용이 나오기 시작한 거지. 그래가지고 마부연합하고 그 마차 끄는 마부연합회하고 증기기관차 연합, 두 연합회가 그 당시에는 막강한 어떤 사회적인 주도 세력이었는데, 이 두 세력이 증기 자동차가 나오면은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 증기 자동차를 시중에 많이 안 팔리게 하기 위해서
이 규제 법안을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증기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기관사가 동승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뭐냐면은 증기 자동차가 온다라는 것을 미리 알리는 사람이 앞에서 걸어가게 만든 거야. 이렇게 빨간 깃발을 들고. 그리고 여기 이게 시내 주행을 시속 3.2km로 제한을 해. 그러니까 인간이 걸어갈 수 있는 걸음걸이 이상 못 달리게 만들어버린다. 법률로. 그 당시 영국에서. 누가 자동차를 타? 걸어가는 속도랑 똑같은데 완전히 노인들이나 타는 거지. 돈 많은 노인들이. 그래도 그 당시에 프랑스하고 독일은 나중에 이제 영국 다음으로 증기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그런 규제가 없었어. 영국이 무슨 얘기냐면 영국이 그때 영국 내에 있는 그 마부 연합하고 증기 기관차 연합이 국회의원들을 흔들어 가지고 그 규제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영원히 1등이 안 되는 거야. 그 한 번 규제 때문에. 독일하고 프랑스가 이미 앞서가 버린 거지. 거기는 그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드론하고 무인 자동차 규제를 전 세계에서 가장 대폭 풀었어. 드론하고 무인 자동차. 진이졌지만 되게 잘한 거지. 자, 우리나라에 휴대폰이 들어올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그 당시에 그 KT가 그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휴대폰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막은 거야. 법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2년 6개월인가가 애플 그 휴대폰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지. 그 여파가 그 이민한가? 아무튼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한 얘기가 그 2년 반이 몇 조에서 몇십 조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왜 그러냐? 아이폰이라도 들였으면 뭐가 개발이 될까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되잖아. 우리나라 애들 얼마나 머리 좋아.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국가로 공인받았잖아요. 홍콩 다음. 그럼 그 2년 반 동안 나올 수 있는 수많은 전 세계적인 애플리케이션이 뭐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2년 반 동안 어쨌건 정부에서 막았어. 그 손실을 정말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쨌건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를 규제하는 것도 굉장한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스스로 규제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예요. 자, 이 이야기가 뭐에서부터 출발했냐면 정동 선택하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했거든요. 자, 결론을 한번 내보자고. 이렇게 자동화 이후에 이렇게 생산직이 당연히 생산직이 줄어들지. 자동화, 기계가 돌아가니까. 관리 전문직이 왜 줄어들까? 컴퓨터 때문에. 인공지능이 시대가 오면은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인간의 이제 직업을 대체하게 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인간을 AI로 대체시키냐면 한 번 사면 월급이 안 나가거든. 그래서 대체시키는 거야. 어떤 그 자본의 욕망으로 봤을 때는 그래. 그리고 사건 사고가 안 나. 자기들끼리 싸운다거나 해서 내가 그 보험료를 많이 들어야 되는 문제가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는 보험료도 안 들어가게 되는 거지. 사람을 고용했을 때하고 AI를 고용했을 때 문제가 그거지. 차이점이. 자, 그래서 사라져갈 건데 미국에서 이렇게 2000년 이후에 더 급속도로 직장이 사라져갔는데 이거는 지금 2009년까지인데 아무튼 후반부로 갈수록 더 급격하게 관리 전문직이라든가 사무행정직이 점점 줄어들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때 재밌는 걸 연구한 전 IMF의 수석 경제학자 라구람 나잔이라는 사람이 2008년 금융위기는 어떻게 왔는가를 연구해서 쓴 책이 폴트라인이라는 책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야, 여기 있는 책만 해도 정말 대단한 책이 많아요. 읽어볼 만한 책이. 근데 여러분이 참 안타깝게도 고3이라서 지금 교양 독서를 충분히 못하는데, 대학교 가거든 교양 독서를 충분히 하기 바래요. 가급적 어려운 책을 보세요. 한 번 봐서 이해가 안 가는 책을 보란 말이에요. 한 번 봐서 이해가 안 가는 책을 한 3번 정도 봐야 돼. 저도 미대생이었지만 과학기술에 관한 책을 한 번 봐서 이해가 안 가는 책이 많았어요. 근데 한 3번 정도 보면 슬슬 감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묵혀뒀다가 또 한 1년에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하면은 더 감이 잡아. 왜냐면 한 번 읽으면 인간의 두뇌가 스스로 그걸 정비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그 동일한 주제를 또 읽으면 그때는 이해도가 훨씬 높아진다. 이해가 안 가는 책은 그런 식으로 바로 3번을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쉬었다가 읽는 거야. 쉬었다가 6개월, 1년 후 또는 3년 후 읽으면 더 이해가 잘 가. 왜? 과거에 내가 예습을 했었으니까. 어쨌건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직장이 줄어들고 있는데, 라구람 라잔이 폴트라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상하게 미국의 상류층 자녀들은 직장에서 안 잘리고 중산층 이하의 자녀들이 직장에서 잘린대요. 그래서 왜 2008년 금융위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온 이유를 보니까 담보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이 중산층 이하의 가정이었고, 중산층 이하의 가정에서 아빠와 아들, 딸이 동시에 직장에서 잘리는 일들이 더 빈번해진 거지. 그래서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야. 월급이 안 나오고. 그래서 그 금융권에서는 돈을 갚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실직을 해버리니까 듬성듬성 펑크가 크게 나버린 상황이에요. 물론 금융권에서 너무 파생 상품을 만든 문제도 있지만, 요즘에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느라 이거 엊그제 여의도에 가서 공부한 거야. 사모펀드라고. 사모펀드에 대해서 1시간 반 동안 공부했는데. 그래서 어쨌건 파생 상품이 좀 질적으로 떨어졌다는 문제도 있었지만은, 궁극적인 문제가 교육 격차더라는 거야. 교육 격차. 그럼 상류층의 아이들하고 중산층 이하의 그 자녀들의 교육 격차란 과연 무엇의 격차인가? 여러 가지 격차가 발견이 돼요. 첫째, 10대 이전에 예체능 경험이 상류층 아이들이 훨씬 많더라. 스포츠, 예술, 음악, 악기, 이런 부분들. 이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내가 중학교 때까지 예체능 경험이 굉장히 강력했다, 그러면 노벨상 받을 확률도 더 높아. 조사해보니까 어렸을 때 10대 때까지 예체능이 굉장한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이 연결 능력이 좋아진다고 그래, 두뇌에서. 그러니까 어떤 A 아이디어와 B 아이디어가 떨어진 걸 이렇게 붙이는 능력이, C&D라고 그러지, Connect and Development. C&D 능력이 좋아지는 예체능. 그 중에서도 만약에 여러분이 10대 때까지 악기라든가 미술에 있어서 좀 경험이 부족했다, 그럼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운동입니다. 운동으로서 자기가 과거에 부족했던 예체능 경험을 연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하는 운동, 그래서 테크닉을 늘려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길 바래요. 죽을 때까지. 그럼 자기가 왜 이 중에서 상류층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미국에서 상류층 자녀의 기준은 그 부모님이 300억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나라는 100억.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운동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야. 상류층 자녀들이 예체능 경험이 풍부한 것 정도가 중산층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풍부해. 어렸을 때. 굉장히 비싼 악기를 골라가면서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고 이런 게 있단 말이지. 자, 이게 차별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대학 이후에 공부를 하는데
중산층 이하는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하나를 감당하기도 힘들어. 그게 5억이 들거든. 학비가. 우리나라는 3억 쓰잖아. 학사까지. 그런데 상류층 자녀들은 학사를 졸업한 다음에 이런 케이스들이 발견되는 거야. 학사를 또 다니고 석사를 다니고 석사를 또 다니고 하다 보니까 상류층 자녀들은 학위가 한 5개쯤 되더라는 거지.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거야. 왜? 돈이 무한정 나오니까 집에서. 물론 스티브 잡스 같은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어. 그치? 대학을 중퇴하고 성공한. 여러분은 둘 중에 한 부류가 돼야 돼. 무슨 얘기냐? 스티브 잡스처럼 갈 것이냐? 자, 스티브 잡스처럼 간 케이스는 뭐예요? 학위가 많지는 않지만 그가 10대 때 스티브 잡스가 깡통을 발로 밟아가지고 자루에 넣은 다음에 그걸로 밥이랑 바꿔 먹은 적도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결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결핍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방법은 일단 3일간 단식을 해본다. 굶어본다. 여러분, 과거에 부모님이 끼니 걱정을 하면서 여러분들 굶어본 경험이 없죠? 그럼 여러분들은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없어요. 스티브 잡스의 그 치열한 공부와 시도와 그 과감함은 어디서 왔느냐면은 결핍에서 왔기 때문에. 원동력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매한 중산층 자녀라고 보면 돼요. 애매한. 그런 자녀가 많아. 그래서 이 애매한 중산층 자녀의 문제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학위를 5개 이상 따던가 극심한 결핍 속에서 생존의 길을 모색하는 치열함을 갖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근데 난 여러분한테 둘 다 하라고 얘기하고 싶단 말이야. 둘 다. 인간의 두뇌는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인간이 돼. 그래서 때로는 언제 그게 좋냐면은 열등감이 찾아올 때, 나는 왜 외모가 이럴까, 키가 이럴까, 나의 뭐 다리 길이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등등등. 우리 부모님은 왜 이 정도일까, 이런 열등감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단식이야. 2, 3일간 꼭 단식을 해. 그럼 새로운 에너지가 생긴다. 스티브 잡스 같은 에너지가 생겨. 그걸 간혹 가다가 하라고, 단식을. 또 하나, 학위를 5개를 딸 수가 없어. 학위를. 그치? 돈이 많이 들잖아. 나도 대학원 다니다가 그만뒀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2-3천만 원이 드니까. 한 학기. 1년에. 근데 프리랜서 어떻게 2-3천만 원을 내가 다음에 돈 번 다음에 학위 따자고 그냥 그만둬버렸다. 그러니까 나는 학사지, 학사. 근데 그것도 미술대학 학사야. 근데 미술대학 학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발명 컨설턴트도 하고, 특허에 관한 문제도 상담도 해주고, 인공지능 로봇 자문위원도 하고 있고, 인문학에 대해서도 강의도 하고 있고, 공유경제, 투자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고, 일정 부분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경제의 흐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위 5개 정도 딴 정도의 강력한 파워는 뭐냐면은 교양도서를 10,000권 이상 읽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학위 5개를 딴 효과를.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이렇게 나오지? 교양도서, 그러니까 잡지는 빼. 잡지는 그냥 무조건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잡지에 대해서는 잠시 지금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미래를 제대로 보는 방법은 전문 잡지가 있어. 전문 잡지는 니치들이 많아. 새로운 것들이. 그래서 대학교 가거든 다양한 전문 잡지 보는 걸 게을리하지 말고,
여러분이 좀 나름대로 조금 어려운 책을 2,000권 정도 읽으면 그게 학위 하나 따는 효과랑 비슷해.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10억 이상을 학비나 유학비를 우리 부모님 줄 수 없다. 그럼 초인적인 독서를 해야 되는 거지. 굉장히 빠르게. 자,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초인적인 독서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가급적 도서관에서 앉아서 책을 보지 않는다. 서서 책을 본다. 앉아서 보면 졸려. 자, 어떻게 보느냐. 서가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책이 경제하게 된 책이 20권 있다. 서서 그걸 다 독파하는 거야. 서서. 꺼내가지고 앉지 마. 그 순간 딱 꺼내서 핵심 부분 독파하는 거야. 요즘엔 휴대폰이 좋아져가지고 아 이거 더 읽고 싶다고 사진을 찍어. 좋더라고. 그래서 집에 가면서 휴대폰 보면서 복습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책을 읽을 때도 그래서 나는 내 독서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투 독서라고 그래. 전쟁하듯이 책을 보는 거야.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굉장한 통찰력을 가졌던 윌리엄 제임스라는 의사 겸 심리학자가 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 이건 지금 고3 여러분한테 해당하는 얘기야. 인간의 잠재력을 깨우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자기가 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한평생 산 사람 80년 이상 정도 산 사람의 한마디를 무시하면 안 돼.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거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재력을 깨우지 않고 살더라.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간혹 가다가 자기 진짜 잠재력을 깨운 사람이 있는데 그 동력이 세 가지더라. 첫째, 사람. 그것이 그 대상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책이든 간에 예술이든 간에 엄청난 사랑을 갖게 되면 잠재력이 깨어나더라. 두 번째, 전쟁. 죽을 위기에 처하면 잠재력이 깨어나더라. 그래서 내가 좀 전에 여러분한테 두 가지 다 하라고 그랬죠? 결핍. 인간은 전쟁 상황을 전쟁터로 뛰어들 거야? 아니잖아. 바로 그 전쟁 상황을 느끼는 게 바로 배고픔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단식을 경험하라는 거야. 또는 마감 시간이야. 자기 스스로 마감 시간을 정하는 버릇을 들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누가 시킨 게 아니야. 내가 이 책을 다 읽기 전에는 난 잠을 안 자겠다 뭐 이런 거. 또는 일주일 내로 내가 뭔가 어떤 글을 완결하겠다. 뭐 만드는 걸 끝내겠다. 이 마감 시간을 정하고 자기 스스로 정하는 거야. 그리고서 내가 그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아마 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자기 스스로 단식과 마감 시간이 자기 스스로 전쟁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야. 그래야만이 자기 잠재력을 깨울 수가 있어. 자, 세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전쟁. 세 번째는 뭐냐? 확신이야. 미래에 대한 확신. 0.001%도 의심하지 않는 것. 나 같은 경우엔 내가 전 세계적인 화가가 되겠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가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전 세계적인 화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컨셉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책을 봐야지. 영어도 좀 해야 돼. 사실 친구를 사귀어야 되니까. 가끔 영어 원서 보면서 영어 복습하고 내가 영어 복습하는 방법은 가난한 집 애들을 영어 과외를 그냥 시켜주는 거야. 중2, 중3. 고등학생 좀 부담돼. 점수를 올려줘야 되니까. 중2, 중3 가난한 집 애들을 영어 과외를 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난 10년간 해왔어. 그럼 영어 복습이 된단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나가는 거야 그냥. 왜? 자기는 그 사람이 될 거니까. 이게 확신이라고. 근데 이 확신의 종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종교적 확신과 비종교적 확신이 있어. 종교적 확신은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광신도가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건 나한테 준 사명이야. 이걸 절대 의심하지 않는 거지. 근데 그 종교적인 확신이 가장 강한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 유태인들. 유태인들의 경전엔 인간의 두 가지 의무가 있어. 신과 함께. 자, 유태교의 특성은 뭐냐면은 메시아가 아직 지구상에 오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유태인들은 자기 자신이, 모든 유태인들이 메시아의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신과 함께 이 지구를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더 잘 살게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어려서부터 온몸 깊이 각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IQ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낮지만 성공률이 높은 거죠. 그게 확신이야. 종교적 확신. 자, 비종교적인 확신은 뭐냐? 그거는 자존감일 수도 있고 성공 경험일 수도 있고, 비종교적인 확신이 사실 좀 어려워. 그게. 왜 그러냐면 비종교적인 확신은 자기가 늘 그것을 매일매일 실천하지 않는 한 그게 생기지를 않아. 비종교적 확신이. 근데 그 종교적 확신이든 비종교적 확신이든 간에 확신이라는 게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들 잠재력은 깨어나지 않는다. 자기가 믿지 않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확신을 해야 돼. 자, 다시 이 논의가 처음에 출발했던 지점이 뭐였냐면 진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인가요? 문제거든요. 인공지능 시대에. 근데 그게 아니야.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로봇 시대는 1, 2년마다 직업을 바꿔야 될지 몰라. 직업이 금방금방 없어지니까, 사업체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고3 여러분들이 어떤 필이 오는 그 학과라든가 이런 거에 그냥 올인해. 그리고 대학교에 간 이후에 전공을 5개를 더 하겠다고 생각을 하다고. 생각을 해봐. 아까 상류층 자녀 얘기하다가 상류층 자녀들이 학위가 5개 이상 되더라 하고 어렸을 때 예체능 경험이 많더라. 이거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감원 사태가 일어나는데도 직장에서 안 잘리고 오히려 승진을 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상류층 자녀들이 직장에서 승진을 하니까 어떻게 돼? 부익부 베니핏이 더 심해지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 두 가지 장점을 다 취해야 된다고. 결핍의 장점.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 왜 결핍이 느껴질까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뭔가 더 주고 싶잖아. 주려고 봤더니 내가 줄 게 없어. 그게 결핍이야. 인간은 지극히 사랑할수록 지극한 결핍 상태에 이르게 돼. 그거는 전쟁 상태랑 좀 비슷해. 그래서 잠재력이 깨어나요. 생존의 힘, 전쟁, 사랑의 힘, 자기 자신이 더 뭔가를 베풀고 주고자 하는, 뭔가 이 인류한테, 유태인들 마인드처럼 인류한테 뭔가를 주고 싶은 그런 강력한 사랑의 동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교 가면은 조금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체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사랑의 힘이 커져. 그러면 독서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여러분의 DNA가 깨어나. 사랑, 전쟁, 확신. 이 세 가지는 단 하나도 버리지 마. 사랑, 전쟁, 확신. 자, 비종교적 확신에 대해서 약간 더 부연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비종교적 확신은 이런 거야. 상류층 자녀들이 창의성이 좋아진 이유는 예체능 경험이 많고 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땄단 말이에요. 여러 개를. 지속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 학위 하나는 책 2,000권 정도를 보면은 내가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학비를 댈 수가 없다면 책 읽는 걸 그걸 커버하면 된다고. 이게 바로 비종교적 확신이야. 자기가 현재 세계에서 경쟁자들이 하고 있는 거를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우리 부모님이 그런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서 못하겠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뭔가 다른 방법은 그거를 꼭 커버를 하란 말이야. 그거를 만회를 하라고. 그게 비종교적 확신이야. 오직 실천으로서만 확신이 될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